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내일부터 기재위는 국감을 시작합니다. 되게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예. 국정감사가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네, 다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뭐 몇 가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 지난 5년간 정부가 못 받고 떼인 돈이 33조가 넘는다? 네네. 이런 자료를 의원님께서 지금 내셨던데 진짜 33조가 넘어요? 보통 그 정도 되고 이게 뭐 보통 이 정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두 개니까요. 5, 6, 30. 그러니까 1년에 6조 네, 그 넘게. 정도는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되게 큰 게 이런 자료는 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온 건데 저희 발표한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세금 못 거둔 것이 뭐 거의 60조 가까이 되고 올해도 한 30조 정도 세금 못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받아야 될 세금조차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뭐 당장은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끝나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떼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좋겠죠 기분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정부를 상대로 사기쳤다는 얘기죠.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냈다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냈다면 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그 시효 소멸해 갖고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은. 예. 캠코가 요즘 국유재산 매각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세수 결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 예. 국유재산 중에서 쓰지 않는 거, 유휴재산들 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들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기재위 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국가는 가능한 한 특히 토지 등의 국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국가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많이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세수 부족하니까 갖고 있는 재산 팔아갖고 충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각에서 혹시 뭐 헐값으로 매각한다고 혹시 이런 얘기까지 뒤따라붙나요? 되게 그 캠코 매각을 그 공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매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 경매 절차보다 빨리 진행되고요. 그래서 또 저가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캠코가 공매하는 재산만 노리는 업자들이 많고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면밀히 저희가 감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돈 가지고 하면은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뭐 크게 큰 물건 같은 경우들 뭐 정부가 그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 되게 몇백억도 되는데 몇몇 업자들이 헐값에 얻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이건 좀 많이 좀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요. 네. 요즘 이번 국감에서 지금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업체명 가운데 하나가 21g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수의 계약을 했던 업체. 종합 그러니까 건축 면허는 없고 실내 인테리어 면허밖에 없는데 이걸 수의 계약했던 문제가 됐던 업체. 이게 21g인데 무슨 관련 자료를 좀 확보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21g이 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갖다가 대통령 관저로 바꾸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해야 되거든요. 용도 폐지하게 되면 일반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민간업자가 와서 일단 공사를 하려면 거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청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재부의 승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공사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종 계획이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한 달 넘어서 계약서 사인했다면서요? 나중에 사인했고 승인은 실제 불법 점유 기간은 하루인데 저는 1년의 과정을 보면은 이 21g이 자격도 없고 수의계약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들어가는 것도 거의 뭐 어떤 상당히 강한 권력이 배후에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 거죠. 상당히 강한 권력이라 하면 뭘 뜻하시는 걸까요? 결국 뭐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배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코바나 컨텐츠에서 관계 때문에 그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21g이 관저 그 공사에 관여하게 된 1년의 과정을 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것은 1급 중에 1급 보안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가 전체 공사를 했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승인 절차들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바로 승인 납니다. 그냥 사실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실무를 총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김호진 전 비서관. 네.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뭐 기억이 안 나겠죠. 나는 게 누구를 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네.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2주 전에 저희 방송 나와서 금투세 관련해서 그냥 아예 폐지하자라는 말씀하셔서 그때 뉴스가 엄청 크게 됐었습니다. 네네, 예.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뭐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은 뭐 있습니까? 특별히 따로 얘기한 바는 없고요. 뭐, 예. 어쨌든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뭐 보도가 됐고 당내에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상한 거 관련해서 대표와 이야기하게 되면 또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도부에 위임을 했잖아요. 네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저는 뭐 전망하긴 뭐 제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않고 다만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있는데 4년 후에 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2년 후에 한다고 하면은 다음 또 대선 앞두고 또 이게 문제가 되고 3년 후에 한다면 총선 앞두고 문제가 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금투세가 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과세가 됩니다. 네.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20년도 6월에 있는데 그 전에 5월에 확정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세금 내야 되는 때가 바로 지방선거 붙어 있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확정되는 예. 세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그 혼란이 있을 텐데 저는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대통령 그래서 3년 유예하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민주당이 집권해 갖고 주식시장 제대로 살린 다음에 예. 여러 가지 그때까지 사전적인 보완 조치들을 좀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고 하는 제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역시 선거 논리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뭐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고. 네네. 그러니까 백지에서 다시 그러니까 저기 안을 짜는 게 낫다. 뭐 일부에서 보완해서 보완하고 유예하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보완책대랑 또 쉽지 않거든요. 상법 개정안인데 그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인데 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더 강력하게 반대했고 여당에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여러 가지 뭐 기업 뭐 밸류 뭐 정책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지금 시기가 또 정치 일정과 좀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민주당이 다 질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 자꾸 금투세를 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보면은 실제로 부자 감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이게 여야가 합의해 갖고 법인세 감면도 사실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더 큰 문제죠. 현재로서는요. 그게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정체성 또 부자 감세로 민주당 공격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일 지금 요즘 핫한 인물이 명태균 씨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의 위상과 여권에서 역할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뭐 위상이나 역할이 있었던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뭐 지방에서 나름대로 뭐 여론조사 분석이라든가 또는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기 전에 출마하기 전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정책 기반도 없었고 인맥도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검찰총장 경력 외에는 없는 분인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또 김건희 여사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이 뭐 그 대통령 배우자의 소개나 대통령이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보면 이런 추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 2021년 6월 7월 네네.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아주 유력한 대선 예비 후보였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꼬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가운데에는 명태균 씨와 같은 여론조사를 앞세운 이른바 컨설팅 업자들도 있었을 거고. 네네. 근데 왜 하필이면 명태균이냐. 사실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오는 게 어떤 분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그 대선 예비 후보였고 경력이 검찰총장 외에는 없는 그 초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윤 후보자가 믿을 만한 정도의 어떤 이른바 보증인 그런 정도 위상이 있는 또 정책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최초 소개해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다 아니다 뭐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 금방 이미 밝혀질 저는 그 명태균 씨가 뭐 최근에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자기 조사해 봐라 뭐 한 달만 지나면 뭐 하야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루 지나서는 그냥 약간 뭐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런 정도 부담이 되는 발언을 본인이 또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뭐 빙산의 일각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또 많은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뭐 컨설팅을 했다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네.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 정당의 어떤 공적 체계를 무시하고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네. 특히나 여기 어떤 그 아주 권력 유력자의 어떤 뒷배를 안고 공천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일단 뭐 컨설팅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본인이 상당한 비용 3억 6천 정도의 비용을 들여갖고 뭐 그것도 별개의 해갖고 문제죠. 그러니까 비용을 정말 지불을 안 했다면 또 정치 자금법 문제가 되니까. 않겠습니까?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건 어떤 김영선 의원의 그 보궐선거 공천 본인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갖고서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착수했죠. 착수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그 뭐 세입의 절반을 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좀 있는데 저는 뭐 그 만약 그 김영선 의원이 전혀 연고가 없는 창원 지역에서 공천을 받게 됐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특별한 권력의 배경이 없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죠, 사실. 그런데 성과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까지 지금까지 민기적거렸는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 저는 그래서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과연 뭐 자기가 그렇게 좀 검찰이 구속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걸 믿고 그러니까 민기적되는 검찰의 모습을 믿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 갖고 압수했겠지만은 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뭐 대가성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 경위에서 돈을 줬는지 본인은 이제 빌려주고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 수사를 해야겠는데 결국 배후 수사는 검찰이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검찰 행태를 봤을 때 그러면 뭐 그런 기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럼 특검 수사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이야기 나왔으니까 특검법 말고 상설 특검 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꺼내 들었잖아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배우자 관련해서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거부권 행사는 안 되는 사항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거기다가 배우자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해 갖고 지금 특검법에서 빠진 사안들을 조사를 해보자. 그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하고 그러니까 마약 수사 그 외압 의혹 두 가지잖아요. 요 두 가지만 따로 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 이제 증인을 불출석하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하는 법률이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따로 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그 다른 사안들은 특검법으로 저희가 또 추가해서 다시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뭐 사안들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요청한 거죠. 그 앞서 JB타임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도이치건을 언급을 했어요. 이걸 불기소하면 특검법 막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어제 했는데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으로 돌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4명 정도가
뭐 여권에서 이탈했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4명이 뭐 꼭 뭐 친한 인계라고 하면 중도적인 분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윤 대통령 걱정하는 중도적인 분들이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친한 계가 과연 조직적으로 움직여 갖고서 8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냐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200명 넘어가서 특검법이 발효돼 갖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일단 수사가 시작된 그게 어디로 나갈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귀결은 뭐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여당 의원들이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은 도이치건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 들끓는 여론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 그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일정 부분 사과하고 또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재판을 받는 게 여권 전체를 위해서는 가장 그 좋은 카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무혐의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높죠. 보도가 제가 뭐 현재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은 뭐 이미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도이치건까지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뭐 거의 지금도 폭발 수준으로 갈 거라고 굉장히 그 분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민생도 전혀 챙기지 않고 뭐 경제는 뭐 폭망하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자기 가족 문제를 저렇게 덮기 위해서 저런 정도까지 검찰을 이용해서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상당 정도 들끓겠죠 사실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뭐 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국민 여론을 계속 안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대통령과 그래도 참으면서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갈 것인지 결별의 시기를 언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양자택일에 몰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게 내년 4월이면 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지방자치단장들이 계속 지금 당선 모여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일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년 4월 선거가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있는데. 대표의 그 정책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계기가 내년 4월 보궐선거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어쨌든 대표는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가 돼가고 다음 대통령 출마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통령과 결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지금 당원에 의하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게 되면 내년 9월입니다. 사실 좀 빠른데. 그런데 내년 4월에 4월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너무 빨라지고 재기할 기회가 없죠. 4월 보궐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일정 부분 대통령과 차별화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갖다가 30% 이상 40%까지 끌어올린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입니까? 네,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특검 관련해서도 저는 뭐 입장들이 내년 2월 임시회가 있거든요. 2월 임시회 전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2월에 한 국회법상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한동훈 대표의 정책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특검법을 응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기회가 2월 임시국회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차별화해갖고 본인이 4월 보궐선거를 주도해갖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혹시 그러면 민주당에서 특검법 아니라서 추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그러니까 손봐 가지고 여지를 넓히는 이런 어떤 전략을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뭐 전략을 제가 이야기한 건데 저는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 의견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여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3자 특검 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맞아요. 그 말씀하셨죠.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여당의 대표로 있는 게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검사냐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아직은 아니다. 특검을 뭐 수용하거나 뭐 찬성적으로 도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는 아닐 것이다. 올해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심판본부, 직권플랜본부를 띄웠잖아요. 그건 어떤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정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정책도 개발하고 인재도 영입하고 그걸 좀 더 체계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1심 판결들이 11월 중에 2건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이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또 집권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당내 단합을 좀 도모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비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입니까? 네. 아니 뭐 이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자꾸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이나 당의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여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좀 높아가고 있다고 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도 오히려 1심 판결이 뭐 최악의 상황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 전혀 뭐 동의될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까지는 갈 길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심에서 당선 무효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어떤 그 형량이 나와버리고 예를 들어서 근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만약에 나와버리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가정이지만 뭐 그때 가봐야 될 문제인데 뭐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가 뭐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뭐 이쪽 저쪽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그 두 개의 본부 모두 본부장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맡고 있나요? 둘 다 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고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유능하시고 굉장히 또 아니 다른 최고위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또 지금 다 유능하신 분이지만 김민석 최고가 어쨌든 가장 연장자 축에 속하시고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 경력이 많죠. 굉장히 되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시고 또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맡긴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지만 당장 그게 무슨 대선 캠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인재위원장 맡고 계시죠? 1호 영입이 있었죠. 그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인재위원회는 과거 인재영입위원회였는데 인재영입은 이제 선거 때 한시적인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당원상은 인재위원회 상설위원회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직권본부는 이건 뭐 비상설기고요. 근데 어쨌든 인재위원회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좋은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하고 있죠. 그래요? 모시는 작업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국감 뭐 시작은 뭐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언론은 한 방이 없다 이런 보도를 벌써부터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국정감사를 지금 17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두 번 빼는 건 늘 한 방이 없다는 얘기가 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뭐 한 방이 있다고 하면 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정말 문제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역으로 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정도로 대한민국 취약한 건 아니고 다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그 행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다. 그럼 너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